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많이 칼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좀 괜찮던가요? 오늘 비교적 좀 나아졌는데 네. 아직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주말쯤에는 좀 나아진다고 하네요. 계속 마스크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4차 변론 기일이 열리고요.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나오고 네,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 4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오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뒤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배경 등을 직접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포고령 1호.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주장에 좀 엇갈리는 부분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일단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최종 검토를 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서로 좀 반박을 하면서 책임이 떠넘겨지는 모양새가 됐는데 오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개 변론이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외에 주목할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비상 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게 A4 용지 한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계엄 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은 이 쪽지 관련한 질의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난 3차 변론 기일에서 나왔던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고 준 적도 없다라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네.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두 사람이 이제 구속 후 첫 대면입니다. 네, 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그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또 오고 갈지도 관심인 상황이고 예. 앞서 사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과 핵심 증인 간에 분리 증인 신문을 해달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면전에 대고 진술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증인 입장에서. 그렇죠. 이런 예. 주장이었는데 일단 분리 신문 여부는 헌재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그래요?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직접 들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면서 예. 이 소식을 또 언론들이 많이 다뤘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계엄 당일 10시 53분쯤에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목적어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후에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이 지시가 간첩단을 얘기를 하는 줄 알았대요. 예. 그래서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했지만 홍 전 차장은 체포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국정원장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홍 전 차장 또 조태용 국정원장의 서로 말이 달라요.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보고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관련된 보고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라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의가 속개가 됐는데 여기서도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대통령과 통화 사실 자체는 보고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네.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재차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 국조특위 청문회 보니까 민주당이 군 북풍 유도설, 김건희 여사 비화폰 제공설 이렇게 각종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항공대대에서 지난해 7에서 8차례 북방 한계선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평소 항로와 달라서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예. 윤건영 의원도 경호처가 김건희 여사에게 비화폰 한 대를 지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짜 뉴스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제보 하나만으로 군의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전부 북한 공격 유도라고 주장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김성원 의원은 가짜 뉴스와 유언 비어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무위원회 사기를 떨어뜨리는 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맞습니다. 예, 한 총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까? 네, 이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 실장이 국회에서 해결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결이 됐으니까 우리도 빨리 종료시켜야 한다면서 총리도 즉각 용산에 와서 대통령께 건의하자라고 해서 바로 출발했다라는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국회 의결이 끝나고 새벽 2시 30분쯤에 대통령실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과 같이 대통령에게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을 전부 용산에 모이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 수사 관련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또 불발된 거죠?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공수처가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불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4시간 반 만에 그리고 관저 압수수색은 6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압수수색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시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조항이고요. 이걸 근거로 불승인하면서 4시간 30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관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요? 여기는 어제 국회 비상계엄 국조특위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이 오전부터 청문회 출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6시간여 만에 불발됐다고 네. 하네요. 예. 자,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2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했고 3차례 구치소 강제 구인 시도도 했고요. 네.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경호처가 계속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불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일 월요일에도 삼청동 안전가옥 그리고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불발이 됐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해서 사흘 연속으로 구치소를 찾았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구속수사 기한 만료까지 20일 정도 최장 구속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로 수사권을 빨리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 수사를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검찰의 사건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검찰은 공소장 작성 이런 기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주말 전에는 사건이 넘어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권 잠룡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여권의 잠재적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어요.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두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에 미국 방문한 이후 그 상황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다. 내가 후보가 돼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도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저의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이 밖에 어떤 인물들이 또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사퇴했는데 그 이후 잠행 중인 한 전 대표는 설 연휴 이후 2월 중에 정치 행보를 재개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일각에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여론조사상으로 꽤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을 볼까요?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 조사였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를 얻었고요. 김문수 장관이 7%로 2위, 홍준표 대구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6%, 오세훈 서울시장 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김 장관 18%,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12%, 오 시장 10%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의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16.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 정례 조사 결과였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도 최근 여당 지지율이 더 높거나 정권 교체론보다 정권 연장론이 조금 많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특위가 오늘 여론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 밝혔고요. 또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여론조사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여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 보수가 과표집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보수 응답자 과표집 등을 원인으로 보는 분석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실히 드러난 게 있다면서도 그 추세,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그 추세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왜 그런 경향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라고 황정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면서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서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를 검토하겠다는 건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지금 이 현 시점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전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자들과의 문답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해요. 최근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또 비명계 인사들의 당내 민주주의 실종 지적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또 비상계엄 이후에 빚어진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안보 통상 무역 문제와 관련한 입장들도 밝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지난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11월 가운데 2019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고 하고요. 네. 증가 폭과 증가율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 전년 2023년이 되겠죠. 네. 그때 출생아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에코붐 세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거든요. 1991년부터 1996년생까지를 일컫는데 네. 이들이 이제 30대에 진입을 하면서 출산 연령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점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이들 결혼을 미뤘잖아요. 그때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도 후반에 좀 몰리면서 그런 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그렇군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들 그러게요. 분석하고 있습니까?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들 보더라고요. 선행지표인 월간 혼인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고 일단 뭐 특히 지난해 4월에서 11개월 8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11월의 경우에는 전년 동월보다 11.3% 늘어났고 역대 11월 가운데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혼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혼해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52.5%로 집계가 돼서 최근 8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게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는 네. 어떻게 답했습니까? 비중도 68.4%로 70% 나타났어요. 가까이 되네요. 맞습니다. 6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무거운 뉴스가 많은데 꼭 이렇게 반가운 소식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인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